반갑습니다. 오늘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우리는 과연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론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사상과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싸워야 할 이론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며 높아진 것들,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로 용어들을 나열할 것인데 이 용어들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쉽게 접해본 용어들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용어들을 보면 좋은 의미의 용어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들을 선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 같은 아주 솔깃한 용어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지표를 던져주는 것 같고 이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에는 참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게 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용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면 놀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기존의 선한 가치들을 보존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전통적인 사회와 기독교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거나 약간 어리둥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 자리에 없는 거의 대다수의 현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많은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켓을 들고 기쁨으로 거리로 나와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용어들이 선한 의미로 너무 쉽게 우리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 생활 문화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이 우리가 이루어놓은 기존 전통과 기독교 가치를 파괴하는 것에 이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용어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배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용어들을 수단으로 해서 기존의 가치들을 파괴시키고 있는 그 배후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같이 생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을 문화 마르크스주의, Cultural Marxism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 문화 마르크주의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1917년 소련 볼셰비키 공산화 혁명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던 레닌은 구소련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성공시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는 세계 사람들에게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지식인들은 이 소련 공산주의 혁명에 거의 매료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닌은 공산혁명을 이루자 볼셰비키 노선의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공개 재판을 통해 가혹하게 숙청을 합니다. 반대 의견자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24년 1월 21일
레닌이 사망을 하죠. 시신에 안치된 후 2003년까지 3년에 한 번씩 저 옷을 갈아입히는데, 여러분 저 옷 한 벌이 가격이 얼마 정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 벌에 보통 4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아무튼 레닌이 죽은 후 후임자로 누가 세워집니까? 스탈린이 세워지죠. 원래 공산주의는 평등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1929년부터 스탈린이 집권을 하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독재자로서 당과 나라를 지배합니다. 스탈린은 집권 후 수년 만에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되면 모두 숙청해버립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은 시베리아로 추방하고 노동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에 종사하게 하거나 사살해버렸습니다. 끔찍하죠. 이때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약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스탈린은 1937년도에 와서는 반대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대숙청을 지시합니다. 선임자 레닌의 동지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공산화를 위해 헌신한 혁명투사들까지 비밀 경찰을 보내서 다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은 전부 1,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혁명에 방해가 되면 무조건 처형을 했습니다. 고급 장교만 5,000명을 죽였고, 그래서 스탈린이 죽인 총 인원수는 2013년 1월 8일자 뉴데일리 인터넷 신문에 의하면 약 4,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모택동은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1966년에서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 시절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 박해를 받아 죽은 사람들이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나 된다고 인터넷 신문 뉴스프리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레닌 시대에 공산화 과정에서 내전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1,100만 명, 스탈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4,500만 명, 모택동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7천만 명, 합해서 1억 2,6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공산화 한다는 것은 사람 죽이려고 하는 운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세계 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도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 시 군인과 민간의 사망자는 2,900만 명, 2차 대전 시 죽은 사람은 5,646만 명, 합해서 8,546만 명입니다. 그러니 공산혁명 과정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많은 황제, 왕, 정치가, 독재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노예 생활에서 노동하던 민중을 해방시켜 주겠다며 정권을 잡은 공산당 지도자들이 바로 그 민중을 상대로 엄청난 학살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런 만행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자 이런 정치 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레닌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칼 마르크스에 의하여 시작된 초기 마르크스주의는 1917년 소련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통해 무르익게 되었는데, 레닌이 이끌던 다수당이었던 볼셰비키가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를 처형하고 11월 무장혁명을 일으켜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공산당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그런데 레닌이 이끌던 이 사회주의 혁명이 사람들에게 점점 실망을 안겨주고 소련 연방 너머로 공산주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어느 선에서 멈춰 버립니다. 그러자 왜 더 이상 세계로 확산되지 않을까? 더 이상 세계로 공산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와 게오르그 루카치와 같은 좌파 지식인이었던 사회주의 사상가들이었습니다. 기존의 초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을 통해 혁명을 일으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주의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그람시와 루카치와 같은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세계를 공산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세계를 공산화시켜 보자고 일어난 것이 바로 신마르크스주의입니다. 네오마르크시즘. 이 신마르크스주의는 초기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하던 노동자들에게 계급의식을 갖게 하여 자본주의자들에 대한 계급 투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옷을 입은 마르크스주의, 문화 마르크스주의라는 선한 얼굴을 가지고 투쟁하게 하여 공산화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얼굴이 바로 인권, 관용, 포용, 인도주의, 인종차별 금지, 환경보호, 노동자 권익보호,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선한 얼굴로 다가와서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회 내면에 흐르는 사상의 역사적 흐름을 읽지 못하면 조금 전에 열간 선한 얼굴로 나타난 이러한 용어들에 열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구소련 공산주의 붕괴로 인해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자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문화 마르크스주의로 문화적인 모습으로 침투하여 전통 계몽주의 시대에서 발전해왔던 자본주의 사회를 추락시키고자 했고 그것은 서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질병처럼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적인 영향력 내면에는 마르크시즘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오늘날도 서구 사회의 다양한 분야, 정치, 경제, 교육, 노동, 대중, 연예계가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념으로 얼룩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1930년대에 빌헬름 라이의 성찰학과 결합해서 1960년대에 학생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어서 프랑스 68 문화혁명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968년도에 일어났던 프랑스 68 문화혁명은 어떤 혁명입니까? 성적 해방을 외치면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68 문화혁명은 도덕 윤리를 파괴하는 운동, 가치 체계를 파괴하는 운동, 사회주의적인 가치로 바꾸려고 획책하는 운동이 바로 프랑스 68 문화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을 일으키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문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1990년대에 와서는 젠더주의와 결합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국가기관, 교육기관, 문화기관, 연예계, 예술계, 언론계,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신학교와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계에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진리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초 헝가리 공산 정권이 세워진 이후에 교육문화부 장관이었던 게오르그 루카치는 안토니오 그람시와 함께 신마르크스주의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 루카치는 마르크스주의의 구현은 성윤리가 무너져야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죠.
1968년도에 성적 해방을 부르짖으며 일어난 것이 프랑스 68혁명인데 20년이 지난 후에 68혁명의 그 지도자들이 프랑스 국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68혁명의 후예들이 유엔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 유엔에 들어간 68혁명 후예들이 동성애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혁명 운동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들어왔었습니다. 1920년대의 그 성혁명 사상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조선에도 이미 들어왔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 활동을 하던 박헌영이가 이 성혁명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부인 주세죽도 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하죠. 이런 성혁명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1980년대 학생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던 그 당시 20대 민주화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지도자들 중에 2017년부터 시작된 미투 문제로 성추행, 성폭력 문제에 많이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1980년도에 민주화 운동하던 그 지도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성애 문제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처럼 마르크스주의는 문화의 옷을 입고 서서히 침투해 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문화적인 옷을 입고 등장하여 기존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윤리와 도덕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 후에 어떤 소수자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본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면에 흐르는 이 잘못된 사상을 알지 못한 채 추종하는 눈이 가려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자신들의 선하고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화로 접근하여 서서히 전 사회의 영역으로 침투하여 장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하던 진지전이다라는 거죠.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동전, 즉 폭력을 이용한 공산화 혁명은 농업 국가에서나 가능하고 선진국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과격한 방법은 이제는 버리고 진지전을 펼쳐야 한다. 이런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람시가 말한 대로 진지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교조에도 침투하고 언론계에도 민노총에도 문화, 예술계 각 영역에 침투해서 교육과 문화적인 방법으로 투쟁하고 장악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에도 침투하여 정치를 지배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게 되면 가정들이 파괴되겠죠.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교육이 엉망이 되겠죠. 결국 이 나라가 해체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로 옷 입은 신마르크스주의는 결국 세계를 공산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록 과격한 초기 마르크스주의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인 문화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하게 된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지만은 결국 이들의 목표는 세계를 공산화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공산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자기들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였죠.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이 죽자 2,000명을 숙청시켰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고모부까지 숙청시켰죠. 그런데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그것처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선한 옷을 입고 실실 웃으면서 접근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 오픈하게 만들어 서서히 천천히 속이 썩게 하고 상하게 만들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죽게 하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죽기 전에 왜 공산화가 안 될까? 왜 공산화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기독교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크주의는 기독교를 파괴하고 교회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사탄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죠. 가정 파괴, 기업 파괴, 교육 파괴, 관계 파괴, 교회 파괴, 나라까지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의 전에 같이 읽었던 말씀에서 언급되어진 이 모든 이론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사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문화 마르크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그리하여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높아진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문화 마르크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문화 마르크주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보수주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도 잘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문화의 옷을 입고 자신들도 멋모르고 이 사회와 교회와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잘 배워서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하나님이 건국하게 하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를 잘 이해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잘 지켜가는 일에 힘써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문화 마르크주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